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들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평소 잘 안 일어나는 일이 한 번에 터졌어요. 증권사 7군데가 같은 주 안에 동시에 이 두 종목 목표가를 거의 2배씩 끌어올렸습니다. 노무라가 SK하이닉스 400만 원, JP모건이 300만 원을 접었고요. 미래에셋, 유진투자증권, SK증권도 줄줄이 따라 올렸습니다. 어제까지 200만 원 얘기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같이 400만 원을 부른 거죠. 보통 한두 곳이 목표가 올리는 건 흔합니다. 그런데 7곳이 같은 주에 이렇게 움직이는 건 의견이 아니라 신호예요. 게다가 이 7군데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같은 단어 하나를 보고서 안에 똑같이 적었습니다. 그게 뭐냐? 구조적 성장입니다. 단어는 좀 어렵게 들리시죠? 근데 풀어보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단어 하나에 지금 한국 반도체 전체 그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7군데가 왜 같은 주에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는지, 30년 만에 시장이 하이닉스를 삼성보다 더 높게 평가하기 시작한 사건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외국인이 단 하루 5조를 던지고 그날 개인이 6조로 다 받아낸 그 풍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게 다 우리 통장 안에 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야기예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 모든 게 한 단어에서 시작됩니다. 자, 일단 진짜 7군데가 같은 주에 2배를 불렸는지 그 숫자부터 같이 영수증 보듯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노무라증권, SK하이닉스 목표가를 234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71% 상향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어느 증권사도 그때까지 SK하이닉스에 400만 원대를 적은 곳이 없었거든요. 노무라가 처음이었습니다. 같은 리포트에서 삼성전자 목표가도 34만 원에서 59만 원으로 올렸어요. 74% 상향이죠. 같은 주, 같은 곳에서 두 종목 다 거의 2배를 부른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JP모건은 삼성전자 48만 원, SK하이닉스 300만 원을 접었고요. 미래에셋과 유진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 32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미노의 시작은 따로 있어요. SK증권의 한동희 연구원이 가장 먼저 깃발을 꽂았거든요. 삼성전자 50만 원, SK하이닉스 300만 원. 이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줄줄이 다른 증권사들이 따라 올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240만 원짜리 한 주가 400만 원짜리 한 주가 된다는 얘기. 내가 갖고 있는 한 주가 2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한 주의 가격표 자체가 2배가 붙는다는 뜻이거든요. 같은 주에 코스피 전망까지 같이 움직였어요. 하나증권은 코스피 목표를 8,470에서 1,380으로 올렸고요. KB증권은 7,500에서 10,000으로 상향했습니다. 국내 증권사가 처음으로 1만 선을 기본 시나리오에 올린 거예요. 종목 목표가만 올라간 게 아니라 시장 전체 눈높이가 같은 주에 다 같이 올라간 겁니다. 근데 7군데가 같은 주에 동시에 이러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냥 의견이지만 7군데가 같은 주에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그건 의견이 아니라 신호예요. 왜 갑자기 7군데가 다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냐? 답은 2군데에 있어요. 메모리를 만드는 쪽, 그리고 쓰는 쪽입니다. 자, 먼저 메모리를 만드는 쪽 얘기인데요. 여러분, 솔직히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메모리는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 아니야? 잘 팔리면 더 찍고, 안 팔리면 덜 찍고. 사실 지금까지는 그 말이 맞았거든요. 메모리 산업이 그래서 경기 민감주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잘 팔릴 때는 공장 더 짓고, 안 팔리면 재고 쌓이고 가격 폭락하고, 이 사이클이 한 2에서 3년마다 반복됐죠. 그런데 지금 이 사이클 자체를 바꾸는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빅테크들이 메모리를 사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LTA라고 부르는 장기 공급 계약인데 말은 어려운데 풀어보면 간단해요. 전세 시장으로 비유해 볼게요. 옛날엔 보통 2년마다 새로 계약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빅테크들이 5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선납하고 들어오는 셈이에요. SK하이닉스와 부글이 5년짜리 D램 계약을 협상 중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DDR5 계약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예요. 삼성전자도 신규 계약은 최소 3년 LTA로 가겠다고 방침을 잡았습니다. 빅테크들이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선수금까지 미리 내고 5년치를 잡아두는 거예요. 메모리 값이 그때그때 시장에서 정해지던 시대, 이게 지금 끝나가는 중이거든요. 마이크론이 새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옆 가게를 사들였어요. 마이크론이 대만에 있는 PSMC라는 회사에 공장을 인수했는데요. 가격이 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6천억 원이에요. 큰 돈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새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네 빵집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옆 가게의 빵집을 사들이는 거예요. 빵 만드는 가게 수는 똑같죠. 게다가 실제로 의미 있는 출하가 시작되는 건 2028년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D램 공급량 자체는 크게 안 늘어나는 거예요. 메모리 값이 떨어지려면 공급이 확 늘어야 하는데 그 시나리오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중국 추격 얘긴데요. 사실 이게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에요. 중국이 따라잡으면 어떡해? 그런데 숫자를 보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CXMT라는 중국 회사가 DDR5 메모리를 8000메가비트/초까지 양산하는 데 성공했어요. 잘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이 만드는 32기가비트 제품 대비로 보면 약 1세대가 뒤에요. 달리기로 치면 한국이 32단계까지 갔는데 중국은 이제 막 8단계를 끊는 상황이거든요. HBM이라는 AI용 고급 메모리는 올해 안에 양산이 어렵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고요. 물론 CXMT가 빨리 크고 있긴 해요. 매출이 약 7조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진짜 빠른 속도예요. 그래도 진짜 위협이 되기까지는 아직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이 있다는 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빅테크가 5년치를 미리 묶어버렸고 새 공장은 안 지어지고 중국은 아직 1세대 뒤에요. 공급 쪽에서 메모리 값을 떨어뜨릴 만한 변수가 거의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 7군데가 이번엔 다르다고 적은 첫 번째 이유, 만드는 쪽이 이렇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공급 쪽이 아니에요. 메모리를 쓰는 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봐야 답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만드는 쪽을 봤으니 이제 정말 중요한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모리를 누가 그렇게 사가는 건지 쓰는 쪽 얘기예요. AI다 말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막상 그래서 누가 사가는데 하면 답이 잘 안 나오시잖아요. 여기도 변화가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차세대 칩 이름이 루빈이거든요. 지금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그 다음 세대 AI 가속기인데 여기 들어가는 고급 메모리 HBM4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물량의 70%를 SK 하이닉스 한 회사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사실상 한국 회사 하나의 메모리를 거의 통째로 맡겨놓은 셈이에요. 이게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시중에 깔린 HBM3라는 직전 세대 메모리도 엔비디아가 사가는 물량 기준으로 SK 하이닉스 점유율이 71%거든요. 직전 세대도 70%, 다음 세대도 70%. 이건 그냥 단발성 계약이 아니라 엔비디아라는 거인이 SK 하이닉스라는 한국 회사한테 사실상 의존하고 있는 구조라는 얘기죠.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많은 부분이 있어요. 엔비디아 말고 다른 빅테크들은 자기들이 칩 만든다던데 그럼 메모리 수요 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진짜 오해 많은 부분이에요. 구글이 8세대 TPU라고 자기네가 직접 설계한 AI 칩을 또 새로 내놓고 있고요. 아마존도 트레이니움, 그래비톤 같은 자체 칩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자체 칩 안에 결국 뭐가 들어가냐? HBM이 들어갑니다. 스마트폰 회사가 자체 카메라 만든다고 카메라 부품을 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좋은 카메라 부품을 더 비싸게 사들이는 거죠. 빅테크가 자체 칩을 만들수록 그 안에 박을 고급 메모리 수요는 오히려 더 늘어요. 게다가 AMD라는 회사가 차세대 AI 가속기를 내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HBM4 주 공급사는 어디냐?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빅테크별로 분업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엔비디아 쪽은 SK 하이닉스가 한 자리, AMD 쪽은 삼성전자가 한 자리, 구글이나 아마존 자체 칩도 결국 두 회사가 부품을 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대목인데요.
AI 다음이 뭔지 아세요?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사람 모양 로봇이에요. 현대차가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갖고 있죠. 이 회사가 곧 미국 조지아주의 알맥이라는 로봇 전용 공장을 가동합니다. 본격 양산 목표는 연간 단위로 잡혀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 옵티머스 3세대 시제품도 곧 공개될 예정이고요. 트렌드포스라는 시장조사 기관은 커스텀 AI 매출이 한 해 만에 45% 더 성장한다고 봤어요. 이게 왜 메모리 얘기로 이어지냐? 사이클이 이어달리기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AI 데이터 센터에서 한 바퀴 돌고 자율주행차로 넘어가고 그 다음 사람 모양 로봇으로 넘어가고 한 주자가 결승선 끊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자가 바통받고 또 달리는 중이거든요. 그 모든 주자한테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고급 메모리고요. 자,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지 숫자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HBM 시장 규모가 530억 달러였는데 1년 뒤에는 800억 달러로 갑니다. 1년 만에 거의 2배예요. 시장 자체가 1년 만에 2배가 되는 산업 잘 없거든요. 보통 한 자릿수 성장이면 잘하는 거고 두 자릿수면 굉장한 건데 50% 넘게 1년 만에 커지는 시장이 지금 이 메모리예요.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 여기까진 좋은 얘기였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공급은 안 늘고 수요는 폭발한다. 좋아요. 그럼 왜 7군데가 굳이 2배까지 가능하다고 적었을까? 그 답이 바로 구조적 성장이라는 단어 안에 있습니다. 그 단어를 이해하려면 먼저 PER이라는 말부터 같이 풀어봐야 돼요. PER이 뭐냐? 어렵게 말하면 한 회사가 1년 동안 버는 돈 대비 시장에서 그 회사 전체에 매겨진 가격이 몇 배인지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1년에 100만 원 버는 가게가 600만 원에 팔리고 있으면 PER 6배예요. 1년에 똑같이 100만 원 버는 가게가 옆 동네에선 2천만 원에 팔리고 있으면 그 가게는 PER 20배인 거죠. 같은 돈을 벌어도 시장이 그 가게의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매겨지는 가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한국 반도체랑 대만 TSMC를 그 가게 두 개로 놓고 보세요. 한국 반도체는 PER 약 6배, TSMC는 약 20배. 같은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시장에서 매기는 가격표가 3배 넘게 차이가 나요. 같은 일을 하는데 한국 회사는 6만 원에 팔리고 대만 회사는 20만 원에 팔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것도 한국 회사가 마진은 더 많이 남기는데도 말이죠. 노무라가 이 부분을 정확히 짚었어요. 단어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더 이상 전통적 경기 민감주가 아니다. 구조적 성장주로 재평가. 무슨 뜻이냐? 한국 반도체가 옛날엔 경기 좋을 땐 잘 팔리고 안 좋을 땐 안 팔리는 날씨에 따라 잘 되는 가게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가격을 짜게 줬어요. 근데 이제는 한 번 끓고 식는 라면이 아니라 계속 끓고 있는 소치라는 거예요. 끓는 게 멈추질 않으니까 가격표도 새로 매겨야 한다는 얘기죠. 근거가 또 있어요. 노무라 리포트 한 줄 그대로 옮겨드리면 이렇습니다. 향후 5년간 메모리 수요는 수천 배 증가, 공급은 5에서 6배 확대에 그칠 것. 수요는 수천 배인데 공급은 5에서 6배예요. 이게 뭔 소리냐? 끓는 솥에 물이 계속 부어지는데 불은 못 줄인다는 거예요. 가격이 안 식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는 건 영업이익률 숫자가 증명해줘요.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률 71.5%, 100원 팔아서 71원 남기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삼성 반도체 부문은 65.7%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세계 최고로 아는 엔비디아랑 TSMC는 어떨까요? 엔비디아 65.0%, TSMC 58.1%. 다시 보세요. 한국 반도체 두 회사가 엔비디아랑 TSMC보다 더 잘 남기고 있어요. 더 잘 버는 회사가 더 싸게 팔리고 있는 거죠.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시장이 한국 반도체에 매기는 가격표가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7군데 증권사가 같은 주에 동시에 2배를 부른 진짜 이유고요. 그래서 코스피 자체 전망도 같이 1만 선을 향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7군데가 다 같은 말을 했다고 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같은 바구니로 묶어버리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옛말이 있죠. 그런데 사실 비슷해 보이는 달걀 두 개를 한 바구니에 담는 것도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메모리 회사 같지만 들고 있는 무기가 다르거든요. 먼저 HBM 얘기부터요. HBM은 AI 데이터 센터 전용 고급 메모리예요. 레거시는 일반 PC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보통 메모리고요. 같은 메모리지만 값과 마진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HBM에서 누가 더 잘 잡고 있느냐가 핵심인데 HBM사 시장 점유율 전망이 SK하이닉스 54%부터 55%까지, 삼성전자 28%부터 29%까지로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엔비디아 차세대 칩 루빈에 들어가는 HBM사는 그 중에서도 70%가 SK 물량이에요. 반대로 AMD 차세대 가속기는 삼성이 주공급사로 들어갔고요. 둘 다 한 자리씩은 차지하고 있는데 잡은 손님의 무게가 다른 거죠. 여기서 더 흥미로운 신호 하나, PER이 처음으로 뒤집혔어요. SK하이닉스 선행 PER이 6.79배인데 삼성전자가 6.77배, SK가 0.02포인트 차이로 처음 추월한 겁니다. 3개월 전만 해도 두 회사 격차가 2.80포인트였거든요. 그게 단 3개월 만에 0.02포인트로 좁혀지면서 뒤집힌 거예요. 시장이 두 회사를 보는 시선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죠. 그렇다고 삼성이 밀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규모로 가면 얘기가 또 달라지거든요.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 즉 증권사들이 모아본 평균치는 삼성 338조, 하이닉스 262조, 격차가 76조나 됩니다. 다음해엔 격차가 118조까지 벌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노무라 추정으로는 향후 삼성이 511조, 하이닉스가 480조까지 갈 수도 있다는 그림이에요. 덩치 자체는 여전히 삼성이 더 큽니다. 그리고 삼성이 반격할 만한 흐름이 한 장씩 깔리고 있어요. HBM사 9.2GBps 속도로는 단독 선두를 잡고 엔비디아 공급 확대를 시도하는 중이고 AMD 주공급사 자리도 확보했죠. 여기에 클로드 개발사 엔트로피까지 삼성을 전략 인프라 파트너로 끌어들이면서 파운드리 사업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했어요. 임금 6.2% 인상, 성과급 12%로 마무리되면서 예정됐던 총파업이 유보됐습니다. 삼성한테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게 하나 빠진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같은 메모리 회사인데 들고 있는 무기가 다릅니다. HBM 점유율도 다르고 시장이 매기는 가격표도 막 뒤집혔고 절대이익 규모는 삼성이 크지만 성장 기울기는 하이닉스가 더 가팔라요. 겉모습만 보고 두 종목을 한 회사처럼 보는 건 결과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림을 같은 그림으로 착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공급도 알았고 수요도 알았고 두 종목 차이도 알았어요.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지금 뭘 봐야 하나? 여기서 먼저 같이 보셔야 할 장면 하나가 있는데요. 한 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SK하이닉스에서 3.12조, 삼성전자에서 2.21조, 합쳐서 5.33조어치를 팔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물량을 누가 다 받아냈냐? 개인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개인이 두 종목을 합쳐 6.68조 순매수. 외국인이 도망간 그날 개인이 한 명 한 명 모여서 그 물량을 전부 받아낸 거예요. 같은 종목을 두고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단 얘긴데요. 한쪽 문은 닫고 가는 사람들, 한쪽 문은 들어오는 사람들. 같은 가게 앞에서 정반대로 움직이는 풍경이에요. 보통 이런 그림을 보면 둘 중 한쪽은 틀린 거 아니야? 싶잖아요. 근데 좀 의외인 게 둘 다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시간 지평이에요. 보는 시간의 길이가 다른 거죠. 외국인이 왜 그날 그렇게 팔았는지 보면 단기 변수가 셋이거든요. 먼저 스페이스X, 나스닥 상장이 잡혀 있어요. 기업 가치 1.75조 달러, 조달 규모가 약 113조 원입니다. 이 정도 덩치가 나스닥에 새로 들어오면 글로벌 패시브 펀드들이 비중을 다시 짜야 돼요. 그러면 다른 종목에서 일부 자금을 빼야 되는데 그 대상에 한국 반도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은 트럼프 관세인데요. 반도체의 최대 15%까지 매길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마지막은 환율이고요. 이 셋은 다 진짜 변수예요. 외국인 입장에서 단기로 보면 일단 좀 빼두자.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들이죠.
근데 개인이 그날 6.68조나 받아낸 근거도 따로 있어요. 앞에서 풀었던 그 이유들이에요. 7군데 증권사가 같은 주에 같은 단어를 적었고, 빅테크들이 5년치 메모리를 미리 묶어두고 있고, 한국 반도체 PER이 아직도 6배다. 이건 단기가 아니라 향후 6개월에서 1년, 길게는 2년에서 3년을 보고 들어오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같은 5.33조와 6.68조가 마주친 그날의 의미는 이거예요. 누가 틀리고 누가 맞느냐가 아니라 짧게 보는 사람과 길게 보는 사람이 같은 가게 앞에서 마주친 풍경이라는 것. 그러면 다음 달에 우리가 따로 주시해야 할 변수가 셋 있어요. 먼저 방금 말씀드린 스페이스X 상장이에요. 그날 전후로 외국인 수급에 일시적인 공백이 올 수 있어요. 다음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어제 상장됐어요. 한 종목 가격이 움직이는 폭에 2배로 따라가는 상품이에요. 잘 되면 2배 벌고 잘못되면 2배 잃는 구조죠. 첫날 외국인이 여기에 3,290억 원을 넣었습니다. 타이거 ETF 상장일 외국인 자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어요. 신호 자체는 강한데요. 과거에 2차전지 펀드에 돈이 한꺼번에 몰린 직후 조정이 왔던 패턴이 있어서 비슷한 모양이라는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은 금융위가 직접 경고한 부분이에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하루에도 최대 60%까지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이라고요. 이건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되는 경고예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하느냐? 여기서부터는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7군데가 같은 주에 적은 그 근거. 공급 쪽 3가지하고 수요 쪽 3가지요. 공급 쪽은 이렇게 점검할 수 있어요. LTA, 즉 장기 공급 계약이 계속 늘어나는지, 마이크론이 새 공장을 갑자기 짓겠다고 하는지, 중국 추격 속도가 한 세대 격차에서 더 좁혀지는지. 수요 쪽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다른 데서 HBM을 가져오겠다고 돌아서는지, 빅테크 자체 칩 흐름이 꺾이는지, 휴머노이드 일정이 미뤄지는지, 이게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매달 한 번씩 가볍게 점검만 해보셔도 시나리오는 흔들리지 않으세요. 다음으로 두 종목 차이예요. 앞에서 본 것처럼 HBM 노출도가 두 회사가 달라요. 삼성과 하이닉스를 같은 회사처럼 한 묶음으로 보는 시각,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실 만한 부분이에요. 또 하나 짚어둘 게 있어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건 보통 사람이 가볍게 접근할 상품이 아니에요. 금융위가 직접 60% 손실 가능성을 경고한 자리니까요. 다음 달에 단기 변동성이 한 번 출렁일 수 있는데요. 그 출렁임에 흔들려서 길게 보던 시나리오를 통째로 던지지도 않고, 반대로 단기 폭등에 휩쓸려서 한 곳에 전부 쏟지도 않는 시각. 이게 평범하지만 제일 안전한 자세예요. 사세요, 파세요 같은 단정은 일부러 안 합니다. 그게 정답이 있는 시장이면 7군데가 같은 주에 같은 말 안 적었겠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7군데가 같은 주에 같은 단어, 구조적 성장을 적은 건 진짜고요. 그 근거, 공급은 안 늘고 수요는 폭발한다는 그림도 진짜였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들고 가는 무기가 다르고 다음 달 단기 변동성은 또 따로 움직인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 통장 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림이에요. 큰 흐름은 강하지만 그 안의 디테일은 봐야 합니다.